요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싸운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거워지는 느낌.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럽고 만나자는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먼저 다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20세기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빌려 애쓰지 않는데도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형제자매와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드는 경험 말입니다. 에리 프롬은 1956년에 발표한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프롬이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애쓰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애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관심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관심은 상대를 향한 마음 자체가 사라진 상태지만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은 이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에게 특별히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어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데도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걸면 짧게 끝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고 명절에 모여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이 어머니도 자녀에게 특별히 무례하게 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애쓰지 않았다는 것과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그 기술은 끊임없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다시 말해, 사랑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의식적으로 존재했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들리는 소리에 반응만 했습니까?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존재를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입니까?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때로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작은 부재의 축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하나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더 관심이 많다. 이 문장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사랑받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면 칭찬받고,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 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려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법, 즉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능력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니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을.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젊었을 때는 함께 일하거나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더 이상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지면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를 걸어봐야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만나봐야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애초에 그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의 생산적 활동이다. 그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 작동하고, 염려하고, 책임을 느끼고, 존중하며 알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생산적 활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동성을 잃어버린 채 수동적인 자세로 관계를 대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주지. 상대가 먼저 배려하면 나도 배려하지.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면 나도 열지. 이런 태도로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관계는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애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지? 사실은 바로 그 애쓰지 않음이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때로 큰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프롬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프롬은 성숙한 사랑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배려, 책임, 존중,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왜 우리가 애쓰지 않는데도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배려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배려는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요즘 힘들어 보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조언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헤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려를 잊어버립니다. 다들 힘들지 뭐. 나도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배려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지만 프롬이 말하는 책임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응답하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거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부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그때 아내가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응, 그래 하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만약 형식적인 대답만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에 진심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을 멈춥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응답의 부재가 쌓이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종종 이 존중을 잊어버립니다. 자녀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너는 이래야 해,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런 태도에 지쳐서 점점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걱정과 존중은 다른 것입니다. 존중하는 사랑은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일수록 나는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가 완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20년 전의 친구와 지금의 친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원하는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 사람으로만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시 정리해보면 배려, 책임, 존중, 지식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듣는 것.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는 애쓰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나는 의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로 접어들면 많은 관계가 정리됩니다. 젊었을 때는 수십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만 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쁘기 때문일까요? 지리적으로 멀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전화도 해야 하고 만나기도 해야 하고 상대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노력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만났네 하다가 점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겠지 하게 되고 결국 이제는 연락하기도 어색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친구가 적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에는 자연스러운 이별도 있고 놓아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의식적인 것이냐, 무의식적인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관계의 무거움은 대부분 후자에서 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은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흘러간 것은 언제나 무겁고 때로는 후회로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에서 나는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관성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힘들지 않으려면 아예 무관심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관계가 힘드니까 아예 기대를 버립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무관심과 사랑의 부재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무관심은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거기에는 상처도 없지만 기대도 없고 살아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반면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아플까요?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무관심했다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요즘 서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제 말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아내도 생각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막상 상대가 무심하게 지나칠 때면 왜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아직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여전히 상대에게 강렬한 감정을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움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관계가 죽는 것은 무관심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나쁜 신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힘듦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것을 회피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마음 한구석에 남습니다.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가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그 힘듦을 정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관계가 힘들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 기대는 정당한 것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기술은 평생 연습해야 한다고. 70대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80대라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기술은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고,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대를 놓아야 할까요? 프롬은 기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놓는 것은 사실 무관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바라보는 것은 그 기대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왜 상처받는가? 상대는 이 기대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매주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일도 바쁘고 육아도 힘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부모는 섭섭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라나. 그냥 목소리나 듣고 싶은데. 하지만 그냥이 자녀에게는 그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기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외로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주 전화를 기대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외로움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대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롬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구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애쓰지 않는데도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소유 양식이란 무언가를 가지려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소유 양식은 상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소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왜 전화 안 했어? 왜 자주 안 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은 모두 소유 양식에서 나옵니다. 반면 존재 양식이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존재 양식은 상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 양식에서는 나와 내 소유물 사이에만 관계가 있다. 하지만 존재 양식에서는 나와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유 양식의 관계는 나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존재 양식의 관계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가지고 싶고, 훌륭한 자녀를 가지고 싶고, 많은 친구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결국은 독립적인 존재이고 나는 그들과 잠시 함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래된 부부를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소유 양식의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갔다 와? 누구 만났어? 뭐 했어? 이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하지만 존재 양식의 남편은 아내의 하루를 존중합니다. 아내가 말하고 싶으면 듣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묻지 않습니다. 아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애쓰지 않되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통제하려 애쓰지 않지만 상대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지만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으로와 염려하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의식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은 상대의 성장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해진다는 것이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십 명의 사람과 비상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덜 소유하고, 덜 기대하고, 덜 통제하지만 더 깊이 함께 있고, 더 진심으로 염려하고, 더 의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애쓰지 않되 깨어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소유 양식의 태도입니다. 둘째, 내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의식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애쓰지 않되 깨어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롬의 사상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관계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남습니다. 프롬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는 완전히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고립을 극복하고 독방을 벗어나려는 욕구다. 우리는 평생 이 고립을 극복하려 애씁니다. 사랑하고 관계 맺고 함께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프롬이 말하고자 한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완전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오래된 부부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같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사랑은 이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너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완전한 이해를 갈구합니다. 나를 이해해줘. 내 마음을 알아줘.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이해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신비로움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전히 발견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사랑을 예술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술은 배우고 연습할 수 있지만 예술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가가 평생 그림을 그려도 완벽한 그림은 없듯이 우리가 평생 사랑해도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만 그릴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을 그만둘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관계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힘듦을 조금 더 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완벽한 나도 없습니다. 둘째,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미해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마무리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셋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지금은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고 상대와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역설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독립적이고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 완전한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관계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을 쓴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기술은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관계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프롬이 말한 것처럼 고립을 극복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애쓰지 않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해진다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듦 속에 당신의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께 조용히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리되지 않는 관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